친구하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MX 사업부 하고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하고 줌 미팅을 했어요. 1시간짜리 줌 미팅을 갖다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관심 있는 주제하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하고 얼마나 핏이 잘 맞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그 MX 사업본부가 동탄에 있어요. 동탄에 가가지고 미팅을 갖다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갖다 했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9시 30분에 아마 9시 30분에 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어디에 있냐면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갑니다. 이제 거기에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정원 그 내과 과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같이 하냐면 그 골관절염이라고, 여러분들은 젊어서 잘 모르세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골관절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다 말하자면 좀 닳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왜 이렇게 걸으실 때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 그런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골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진단 도구하고 치료기기 만드는 프로젝트를 4년짜리 프로젝트를 우리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이랑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킥오프 미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 수업 끝나고 열심히 퇴근해서 집에 와서 9시 반서부터 킥오프 미팅을 하고, 내일 아침은 아침 7시에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하시는 분들하고 치매가 워낙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제 치매 연구나 치매 사업만 펀딩을 해주는 그러니까 국제 이런 투자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 멤버들하고 내일 아침 7시에 이제 줌 미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루를 갖다가 보내고 이렇게 보면은 63인데 63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얼마 이런 페이스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어저께는 우리나라 이제 빅5 벤처 캐피탈 중에 한 곳에 본부장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 본부장하고서 나눴어요. 그 본부장 얘기도 그렇고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게, 본인이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다는 건 신체적인 능력이나 또는 정서적인 능력이나 정적인 능력들이 유지가 될 때, 그럴 때 한 번씩 해보는 거가 참 좋을 것 같다. 요새 이제 우리 예전에 비해서, 내 지난번에 이 수업 시간에 혹시 스타트업 관심 있는 사람 있냐 했었을 때 딱 한 명 손 들었는데, 우리 현미님 한 명 손 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야, 얘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클래스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한 4, 5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수업의 반이 손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 요새 어렵다는 거가 다들 많이들 인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노후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곧 다시 옵니다. 곧 다시 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출석할게요. 변지원, 네. 이규희, 네, 규희님 저 이름표. 하고, 오유진, 네, 유진도 이름표 하시고, 이수민, 네, 수민님 이름표 너무 작다. 좀 진하게 입혀주세요. 강현민, 네, 좋습니다. 김시윤, 네, 김유민,
지원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김지희, 네, 김현석, 네, 박규영, 네, 우리 규영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외우기가 헷갈리지 않게. 신정민, 네, 양지은, 네, 양지은님 여기 있다 그쪽으로 옮겼네. 네. 자, 윤철, 네, 유철님도 조금 옮겼네. 이서진, 네, 여기 앞자리 항상 왔더니 글로 갔어요. 거기 가요. 자, 이시민, 네, 일찍 와서 공부 열심히 하던데. 최은정, 네, 고감, 네, 김민재, 네, 이예인, 김예인 있어요. 김예인님, 김은수, 네, 김지원, 네, 유서영, 네, 박서연, 네, 박서우, 네, 박정민, 네, 송나원, 네, 우리 나원님 아까 봄꽃 사진 찍는 거 내가 옆에서 봤는데. 안태건님 아직 오신 거 같고, 이태빈, 네, 황세현, 네, 박광민, 네, 안민지, 네, 민지수, 네, 최주연, 강은성, 김민석, 신우용, 네, 최연규, 네, 유연지, 유예리,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개인 토론 주제 3가지 한 명씩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팀 토론 주제 한 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나가긴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저 피보팅 요청받았던 팀, 우리 그때 지호님이 하도 실망해 보여서 내가 기억에 남는데, 피보팅 우리 예리님도 그렇고, 피보팅 리퀘스트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오늘 조금 아이디어가 정리돼서 같이 코멘트를 받고 싶어하는 팀 있어요 혹시? 예리님 팀? 지원님은 아직 아니에요? 이번 주는 안 해도 되는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팀이었나? 한 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해도 돼요. 준비됐을 때. 오케이, 그럼 요 2팀 그 발표는 우리 개인 발표하고 나서 팀 발표 끝내고 나서 그때 할게. 요 2팀 발표는. 그래서 한번 다시 그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맥락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가 이론 파트였어요. 그죠? 그래서 최적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 2번째 주에 했었고, 그 최적의 경험이라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용성의 원칙 이야기를 했고, 2번째가 사용성의 원칙 얘기를 했고, 이제 지난주에 신뢰성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원칙이 이제 수업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에는 우리 관계자 분석을 갖다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관계자 분석서부터는 how to예요. 요 전까지는 why였어요. 그래서 요 2갈래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인들 팀 프로젝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될수록 수업 내용을 더 잘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갈 거여서
팀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의 내용은 좀 줄이고 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할 거고요. 일단 우리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총 3개의 토론 주제가 있었었는데 각각의 토론 주제별로 우리 은수님하고 그 다음에 서진님하고 우용님 이렇게 3분이 이제 발표를 갖다 하실 텐데 우리 이제 그 피보팅 2팀도 발표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은 신속하게 발표하고 피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수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네,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주제에 대해서 1번 주제에 대해서 그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서비스를 골랐어요.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AI 서비스, 구글에서 만든 AI 서비스 중 하나인데 그 약간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먼저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은 사용자의 일상에 깊이 통합된 서비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서비스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연결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이라든지 지도, 이메일,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신뢰를 구축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와 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네, 기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기술적인 신뢰성이랑 사용자 경험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용자와의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스마트홈 같은 그런 가전기기에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 신뢰감의 세 가지 요소로 신뢰감의 3가지 요소로 네,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예측 가능성, 의지 가능성, 믿음 네, 이렇게 3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측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명령에 대해서 일관되고 납득 가능한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내일 일정을 알려줘 라든지 뭐 여기 있는 조명을 꺼줘 라든지 아니면 서울 날씨 어때? 라든지 항상 명령이 되게 유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명령에 대해서 항상 유사한 구조의 응답을 해주면서 이 사용자가 시스템의 반응을 사전에 어떤 예측을 할지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지 가능성인데 이 의지 가능성은 사용자와 일종의 라포, 즉 친밀도를 쌓음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속성입니다. 이 구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사용을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의지 가능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침 알람이 꺼지고 나서 날씨라든지 그날의 일정을 알려준다든지 퇴근 후에 조명을 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의 흐름에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된 이런 루틴 기능은 이 사용자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습관적으로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서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의존성을 구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이러한 신뢰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믿음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얕은 수준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러한 걸 말하는데 이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잘 작동한다 라는 이러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 서비스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믿고 사용하는 그러한 신뢰감,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수준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서비스가 사용자의 심령, 상식 혹은 외부의 정보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용자가 믿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체증 예보라든지 회의 출발 알림이라든지 뭐 리마인더 제한 이러한 거는 사용자의 사실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그때그때 사용자가 설정을 하면 계속해서 알려주고 반복해서 그렇게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그러한 느낌, 신뢰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저희가 많이 아시다시피 뭐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공식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뒷받침되면서 사용자는 이 구글 어시스턴트의 판단을 약간 조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그럼 먼저 조교 코멘트. 주제에 적절한 서비스를 잘 선정해서 대본해 주셨고요. 그 믿음직한 인공지능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예측 가능성, 의지 가능성, 믿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서술하신 것 같아서 우수 과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사용자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의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약간 사용자의 말투나 명령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또 상황이나 감정에 맞는 반응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보면은 깊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젠슨 왕이 나오시고 발표 준비. 우리 젠슨 왕이 AI 에이전트, 피지컬 AI하고 AI 에이전트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올해 화두로 제시를 했는데, 그 AI 에이전트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내가 뭔가를 믿고 맡겨두면 네가 알아서 끝까지 다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내가 명령을 한 대로 거기에 잘 맞춰서 수행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6년 전,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AI 에이전트의 모습을 갖다가 추구하고 나왔겠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것보다는 이 문답형 형식의 답변을 갖다 해주는 식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제 이런 에이전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믿고 맡기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후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텐데, 이제 그랬을 때 오늘 이 발표처럼 이게 과연 프레딕터블 하냐, 얘가 내가 뭘 누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예측 가능하냐, 그 다음에 내가 얘한테 뭘 맡겼을 때 믿음직하냐, 디펜더블 하냐, 요 세 번째는 설령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게 나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나의 그 가장 좋은 그걸 위해서 얘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점을 갖다가 판단해 보면은 이제 올해 많이 나오게 될 AI 에이전트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의 프레임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갈까요? 일단은 저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선정을 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오픈 채팅으로 뭐 4인 팟을 모아서 같이 요금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계정 공유로 인한 수익 손실을 방지하고 계정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 가족 외에 한 집 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이제 계정 공유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기반으로 접속을 감지를 해서 동일 가정 내 IP를 이제 주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계정 접근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기기 등록을 해서 이제 기본 위치를 설정하고 이거에 대한 정기적인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 후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행 중 또는 출장 중에 넷플릭스 접속 시 다른 IP로 접속을 하게 되다 보니 불편하게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 집이나 자녀가 타지에 사는 경우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인증을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에 누가 본가고 누가 외보냐를 두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항의가 확산되고 사용자 경험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왜 구독을 해야 되냐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 OTT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일단 단일 IP 기반은 조금 굉장히 사용성을 저해할 정도로 불편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디바이스 신뢰성 기반 인증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장기간 로그인 유지 장치에 대해 신뢰 장치로 등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 모드 유변제를 도입을 해서 가족 이외의 사용자와의 공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실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위치 기반이 아니라 행동 기반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신 러닝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정기적인 인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금 대폭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IP 변경이 굉장히 잦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푸시 같은 걸로 간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차단되었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좋게 보려고 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단 시 왜 이게 차단이 되었는지, 뭐 어떤 위치에서 접속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 그리고 차단이라는 말이 좀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승인 요청 같이 좀 예쁜 말로 잘 바꿔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코멘. 네, 시윤님. 네. 네. 그 위치 기반이 아니라 행동 기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 여부를 가려낸다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예시로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면은 정상